네, 지도부의 대선 후보 교체 시도가 끝내 무의로 돌아가면서 국민의힘은 후폭풍에 휩싸였습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을 향해 강력 비판하고 나섰는데요. 관련해서 두 분과 함께 간밤 전국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정강재 국민의힘 대변인,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최 교수님께서 대담 전에 하룻밤새 이렇게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씀해 주신 만큼 굉장히 또 밤사이 많은 일이 있었습니다. 일단은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가 다시 지위를 회복을 했습니다. 결국에는 당심이 다시 한번 방향을 좀 갈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지금 상황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어제 ARS 조사가 밤 9시까지 진행됐었는데요. 예. 이 ARS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결국에는 한덕수 후보로 단일화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하기로 돼 있었죠. 근데 그 ARS 결과 50% 과반을 기록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기존의 김문수 후보가 최종적인 국민의힘 후보로 법적, 정치적 권한을 회복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는 일단 이게 법원 판단이 아니라 그래도 ARS 조사를 통한 당심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 당의 최종 후보가 확정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안도했습니다. 이게 법원 판단으로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제기한 가처분 소송의 인용이나 기각 여부에 따라서 후보가 결정됐다면 더 큰 당내 갈등 요인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히 당원들의 의사로 최종 후보가 확정됐다는 점에서 우리가 이번 대선에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면 그래도 다시 결집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지 않았는가 이렇게 평가해 봅니다. 네, 일단은 법원의 판단이 아니라 당심으로 결정된 거는 다행이다라고 좀 짚어주셨는데 한덕수 후보는 결국 8일 만에 대권 레이스에서 내려오게 됐네요. 5월 2일 날 이제 대행지 그만뒀고 8일 만입니다. 예. 8일 만이고 그동안 사실상 당의 지도부에 압도적인 지원이 있었다고 봐야 되겠죠. 근데 어제 10일 날 0시에 이제 비대위하고 선관위가 열렸던 거 아니었어요? 그리고 김문수 후보의 이제 후보 자격을 취소했었는데 그리고 24시간 지나고 이제 또 바뀌어 있는 상황이 24시간이 더 지났지만 그래서 제가 어제 다들 뭐 저만 그런 건 아니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들을 하던데 그렇게 말씀들을 하시던데 저는 그저께 어제 아침에 일어나서 어제 아침에 오늘이 아니고 어제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기사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과거 제가 고등학교 때 유신이 있었거든요. 고등학교 때 그때 유신 헌법 개정한 거 그리고 그 전에 이승만 정권 때 그 발췌 개헌이라고 있었습니다. 발췌 개헌 1952년도 그때 물론 저 태어나기 전입니다만 그때 6.25 전쟁 중이었어요. 그때 뭐 그 상황과 이걸 비교하기 너무 과할 수 있는데 언뜻 제 개인적인 소감이에요. 그게 언뜻 떠올랐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헌법 개정을 하고 이랬던 우리의 흑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권위주의 정권들이죠. 권위주의 정권 내지는 군사 정권 때 얘기인데 어떻게 이렇게 지금 민주화된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 0시에 비대위 선관위 열어서 기존의 경선에 의해서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선출된 후보 자격을 취소하고 그리고 이제 새로 입당을 또 3시 반인가 해서 새벽에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어제 또 결국은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이제 당원지 여론조사를 하면은 저도 이렇게 한덕수 후보가 많이 나오겠구나. 아마 당 지도부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 또 밤에 또 보니까 또 바뀌어 있어요. 정말로 우리나라 정치가 무슨 전반적으로 지난해 12월 3일 이후로 계속 이례적인 그리고 전무후무한 일들의 연속이긴 합니다만 정말 어제 그제 오늘까지의 그 국민의힘의 이 내부 상황은 뭐 내홍이다 내분이다 이런 표현으로도 어울리지 않는 정말로 반성해야 된다 크게 이제 와서 뭐 김문수 후보가 더 잘했다 한덕수 후보가 잘했다 당 지도부가 문제가 있다 그런 얘기는 숱하게 했으니까 더 이상 저는 그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정말 국민의힘이 크게 반성해야 된다. 저는 크게 반성 정도가 아니라 참회해야 된다. 저 그 말씀 좀 드립니다. 예, 이틀 밤 동안 국민의힘 대권 주자에 대한 변화가 정말 많았는데요. 정리를 해보자면 지난번 당원 투표에서 대선 주자를 한덕수 후보로 변경하자는 데 대해 찬성수가 과반에 미치지 못하면서 부결이 된 겁니다. 사실 투표를 실시할 때까지만 해도 지도부나 뭐 당 전반적으로 쉽게 가결될 것이다 이런 예상이 많았는데 어떻게 예측하셨을까요? 뭐 저도 솔직히 예상 못한 결과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뭐 당내의 주요 인사들도 다 충분히 과반을 기록해서 한덕수 후보로 최종 단일 후보가 정해질 것이다라고 예상했을 겁니다. 저는 뭐 단언하건대 심지어 김문수 후보 측에서조차도 이 당원 그 표결 결과로는 결과를
뒤집기 어렵다라고 판단했을 거예요. 그래서 법적인 구제 조치를 받았던 거죠. 가처분 신청을 통해서 법원의 판결에 따라서 본인의 지위를 확인받으려고 했을 건데 저는 두 가지 원인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 당원의 표심이 이렇게 급변할 수 있었던 것은 첫 번째는 지난 그 토요일 새벽에 있었던 그 일종으로 본다면 좀 비상식적으로 지도부가 일방적으로 몰아세워 가는 듯한 그런 것들에 대한 반발이 있었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함께 경선에서 뛰었던 후보들, 떨어진 후보들이 잇따라 이렇게 가면 안 된다. 일방적인 단일화 방식 또 절차적인 흠결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하면서 그 떨어진 후보들을 지지했던 당원들의 표심에 영향을 줬던 게 아닌가. 예를 들어서 한동훈 후보나 안철수 후보, 나경원 후보까지 이 부분에 대해서 강력한 절차적 문제주의, 또 당내 민주주의가 훼손되고 있다는 점을 강하게 지적했기 때문에 그런 메시지들의 영향력이 당심에 영향을 줬던 것 아닌가? 이 두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불과 금요일까지 있었던 당원들의 마음과 어제 진행됐었던 당원 표결에는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렇게 분석해봤습니다. 예, 부결에 대한 두 가지 원인 짚어주셨는데요. 결과 예상하셨습니까? 글쎄요, 저는 한덕수 후보에 대해서 워낙 당해서 아주 마음을 먹고 그 무리수를 이제 감안하면서도까지 했던 거 아니에요. 그래서 새벽에 그 자신이 있었을 거라고 보고 아닌 게 아니라 지금 지난 며칠 됐죠. 며칠 사이가 몇 년 같은데 그때 또 단일화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높았잖아요. 당원 투표가 높게 나왔어요. 80% 이상이 나왔단 예.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한덕수 후보가 높게 나올 줄 알았어요. 한덕수 후보로의 어떤 그 후보 변경에 대한 찬반 물음이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 당연히 찬성이 많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그렇지 않고 이제 법원에 그 김문수 후보가 냈던 가처분 신청도 이제 법원이 판단 안 할 겁니다. 아마 이렇게 정당 일이 정리가 되는데 굳이 법원이 또 얘기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법원은 가능하면 정당의 자율성 존중하는 그런 추세이기 때문에. 근데 아무튼 간에 당원들도 아무리 한덕수 후보 쪽으로 단일화를 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많았던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지난 경선 과정부터 계속 이제 한덕수 후보 단일화 쪽의 얘기가 계속 있었고 국민의힘 지도부가 과도할 정도로 한덕수 차출을 많이 얘기했었잖아요. 예. 거기에 또 적극적으로 부응했던 게 김문수 후보였고 그래서 사태가 여기까지 왔는데 그 이후에 진행 과정이 그 이제 국민의힘의 지도부의 마음은 알겠어요. 어떻게든 그래도 확장성이 김문수 후보보다는 뭐 한덕수 후보가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아니면 일각의 분석처럼 뒤에 뭐 친윤 그룹의 선거 끝나고 당권을 장악하기 위한 이런 거였는지 단정은 못한다 하더라도 전 두 개가 다 있었다고 봅니다. 두 개 다 있었다고 봅니다.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그런 사정을 100번 이해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에 벌어진 절차가 너무 이해가 안 가는 행동들이에요. 아무리 저기 절차적 어떤 법률 당원에 위반되냐 위반되지 않느냐는 법원이 판단하겠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상식적으로 볼 때 새벽에 비대위 선관위 열고 3시부터 4시까지 한 명만 후보 등록을 받고 이건 상상이 안 가는 일이에요. 당원들 마음이 당연히 돌아올 수밖에 없죠. 그거는 설령 한덕수 후보가 되기를 바랬던 당원들도 그 자체에 대해서는 동의하기 어려웠을 겁니다. 아마 그런 부분들이 그래도 당원들이 그 정상적인 판단을 했다고 좀 봐요. 그래서 일단 뭐 이 상황까지 왔는데 글쎄요 앞으로 어떤 상황이 전개될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이런 상황 속에서 뭐 개헌연대 이건 뭐 아예 물 건너 같고 개헌연대라는 게 뭡니까? 그 이준석, 이낙연 후보 뭐 이런 분들과 같이 이제 이른바 반 이재명 텐트와 같이 맞물리는 거였잖아요. 그건 제가 볼 때 거의 완전히 물 건너갔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뭐 김문수 후보가 등록하겠죠. 오늘 등록하고 그럼 과연 한덕수 후보는 또 어떻게 할 것인가. 그리고 나머지 이 경선 후보였던 분들은 국민의 지도부와 어떤 갈등 관계를 맺을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 과연 선거가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까 국민의힘이 어떤 전투력을 보여줄지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 게다가 김문수 후보는 이제 김문수 후보 얘기를 해야 되겠죠. 김문수 후보는 경선 과정에서 일관되게 탄핵에 또 반대했었어요. 한덕수 후보는 한덕수 후보대로 또 내란 대행이라는 또 그런 꼬리표가 붙어 있었고 민주당이 붙인 이름이라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래저래 지금 국민의힘은 완전 사면초가인데 그렇더라도 이제 선거 기간 시작되니까 이제라도 국민의 뜻에 부응하는 그런 태도를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 또 결국 권영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사퇴를 했고 한덕수 후보는 사과의 입장을 밝혔는데요. 관련해서 이 내용 듣고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절차와 과정의 혼란으로 당원과 국민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저는 지금 벌어진 일에 대하여 이유 여하를 떠나 국민들께, 당원들께 정말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고 또 친한계 의원들은 권성동 원내대표의 동반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 대선을 잘 치를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상황에서 좀 우려를 표해 주셨는데 앞으로 국민의힘 당내 역학구도 이런 부분에서 변경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저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김문수 후보의 의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김문수 후보가 최종 후보로 오늘 9시에 등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당무 우선권을 갖게 됩니다. 예. 당무 우선권과 관련해서 지난 금요일에 가처분이 기각될 때는 당무 우선권 전반적으로 모든 게 다 후보에게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요지였어요. 그러니까 단일화 과정 같은 경우에는 김문수 후보가 본인이 이해 충돌 우려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까지 당무 우선권을 부여할 수 없다는 취지였던 것으로 저는 해석했는데 이제 후보가 된 이상 당무 우선권을 본격적으로 행사할 수 있고요. 선대위 구성이라든가 당 사무처 구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의 영향력 아래에 있다고 봐야겠죠. 일단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11일까지 원활한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했고요. 그럼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원내대표까지 사퇴한 것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당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강제로 끌어내릴 방법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난번에 의총을 통해서도 이 비대위에서 그냥 결정한 것이 아니라 의총 과정에서 64명이 참석해서 60명이 비대위에 일임하겠다라는 명분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또 권성동 원내대표가 어떤 식의 정치적 결단을 내릴 것인가 이걸 좀 기다려봐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당내 다른 쪽에서 주장하는 의견들을 반영해서 자진 사퇴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전 현재로서는 좀 낮다고 봅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의 어떤 정치적 결단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고 계십니까? 그래서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하고 안 하고가 저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봐요. 사퇴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지금 어쨌든 뭐 엄청 책임이 큰 거잖아요. 지금 지도부의 책임이 큰 것이고 이른바 언론의 용어, 언론의 표현을 빛나면 쌍권이라는 얘기들 많이 하는 거 아니겠어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지금 사퇴한다고 해가지고 국민의힘의 이런 여러 가지 화학적인 그야말로 이 흠결 이런 것들이 정리될 것 같지는 않고 사퇴가 전 능사는 아니라고 봐요. 지금 지도부가 완전히 사퇴하면 당대표 비대위원장도 사퇴했고 그리고 원내대표도 사퇴하고 그러면 이게 또 공백이 생긴다고요. 예. 선거 기간 이제 시작인데 6월 3일까지 며칠 남았습니까? 뭐 20여일밖에 안 남았는데 사퇴하고 안 하고가 큰 의미는 없다 하더라도 저는 사퇴하는 것만이 뭐 능사는 아닌 것 같아요. 사퇴한다고 그 자리에 어떻게 메웁니까? 어쨌든 당이 어쨌든 선관위가 있고 물론 이제 선대위가 이제 출범하고 이렇게 되니까 후보 위주로 돌아가는 걸 하더라도 글쎄 뭐 원내대표가 글쎄 그건 권성동 원내대표의 뭐 정치적 결단이겠죠. 근데 저 같으면 사퇴할 것 같아요. 저 정도 이제 당을 이렇게까지 왔는데 여러 가지 배경도 있고 이유가 있고 명분이 있다 하더라도 저쯤 되면 좀 여든 야든 말이죠. 우리나라 정치가 책임을 지지 않는 정치라는 게 큰 문제예요. 특히 그동안 구 여권이 보여줬던 여러 가지 행태 중에서 다 지나간 얘기입니다만 과거에 이태원 참사 때도 책임지지 않는 모습 때문에 그때부터 좀 뭔가 이 단초가 벌어졌다고 보는 건데 여러 가지 계엄 상황에서 그랬고 해서 이런 상황에서는 정확하게 책임을 져주는 게 전 그게 맞는 정치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국민의힘 상황 계속해서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한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어제 영남권을 찾아서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그 내용 함께 들어보시죠. 그래서 그분의 그 말씀을 제가 자주 인용해요. 인사가 만사다. 좋은 사람을 써야죠. 빨간색이면 어떻고 파란색이면 어떻고 왼쪽이면 어떻고 오른쪽이면 어떻습니까? 그죠? 충직한 사람들을 가리지 않고 적재적소에 잘 쓰는 것. 그걸 통해서 성과를 내고 좋은 평가를 받는 것. 그 속에 홍준표 대표 같은 훌륭한 분들이 함께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발언 듣고 오셨는데요. 어제 경남 창녕에서는요. 홍준표 전 대구시장 언급하면서 통합 강조했습니다. 이런 통합 강조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경선 절차가 뭐 무의미하다 싶을 정도로 높은 그 득표율을 기록하면서 편안하게 후보가 됐죠. 그러니까 일정 정도 대선을 치르는 과정에서 여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이 오늘에서야 최종 후보를 확정 짓고 선관위 등록을 한 것에 비하면 이미 많이 앞서 나가고 있는 형국이라고 생각하는데 어제 냈던 메시지들이나 그동안의 그 이재명 후보가 내놓은 행보들을 봤을 때 그것이 과연 국민들에게 얼마나 진정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까 그것이 관건이 될 것이라고 봅니다. 결국에는 이재명 후보가 말로 하는 것과 실제로 해왔던 행동들 간의 괴리에 대해서 국민들이 많은 의구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 대선 과정에서 그런 의구심을 어떻게 해소시키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대통령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인사가 만사다. 김영삼 전 대통령이 했었던 얘기고 아주 좋은 말입니다. 그런데 그동안 해왔던 이재명 후보의 행보는 인사가 만사라지만 공평하게 인사했었던 것 같지는 않거든요. 비명행사, 친명횡재, 공천 이거는 본인의 친소 관계에 따라서 결국엔 좋은 자리들을 나눠줬었던 것 아닌가라고 생각하는 분들 분명 많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 좋은 얘기들을 대선 과정에서 쏟아내고는 있지만 그 말의 진정성에 대한 평가는 유권자 여러분들이 각각이 하실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런 이재명 대표 행보 어떻게 보시는지요? 이재명 대표가 뭐 저런 말 하는 건 대선 후보로서 당연한 말이에요. 상대방 진영에 있던 사람 같이 하겠다라는 거. 게다가 중도 보수로 확장하겠다라고 이미 오래전에 얘기했던 것이기 때문에 저런 말은 일상적인 후보의 언급이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하게 무슨 어떤 정책적인 내용을 얘기한 게 아니고 인사 문제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특히 홍준표 전 대표, 홍준표 전 후보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거는 아무튼 상당한 자신감의 발로인 것 같아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말하자면 지금 국민의힘의 상황이 여기까지 온 거예요. 홍준표 후보는 전 대구시장은 지금 이 국민의힘 그 전에 그 계열 정당의 당 대표를 했던 분이고 그런데 과감하게 홍준표 전 대표하고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 할 정도니까 그만큼 자신감이 있는 겁니다. 지금 뭐 이재명 후보의 과거의 발언 이런 거 자꾸 소환해봐야 별로 설득력 떨어질 거예요. 물론 우리 대변인께서야 뭐 국민의힘에 계시니까 그런 말씀 할 수밖에 없으시겠습니다만 저 뭐 전혀 그렇지 않으니까 제가 볼 때 어쨌든 이 게임 자체가 이 선거 이 게임 자체가 지금 제가 볼 땐 비유하자면 100m 달리기로 하면 좀 심하게 비유한 말이죠. 이제 출발하려고 하는 거고 국민의힘은 그 이제 엄청난 내홍을 겪고 이제 후보 등록을 시작하는 거고 민주당은 뭐 거의 제가 볼 때 70% 70m 거의 80m 가 있는 거다. 거의 압도적인 차이로 출발하고 있어요 지금. 모르죠 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에 대한 뭐 비난 이런 건 별로 이제 맥히지 않을 거예요. 그거 다 반영돼 있다고 저는 보는 것이고 그동안 사법 리스크가 완전히 해소됐습니다. 2월 18일 날 이미 재판 연기했고 게다가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재판하는 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법률적 논쟁을 떠나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국민의힘은 중요한 거는 이재명에 대한 비판보다 상대방 후보에 대한 비난 비판도 해야 되겠죠. 대선 게임이니까 민주당도 하겠죠. 그런데 그것보다 국민의힘은 워낙 뭐 전 역대 민주화 이전에 얘기할 거 없고 군사 권위주의 정권 때니까 아예 얘기할 필요 없는 것이고 민주화 이후에 이런 당의 모습을 처음 봤어요. 저도 87년부터 정치를 봐온 사람인데 이런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앞으로도 없을 겁니다. 앞으로 없어야 되고 그래서 어쨌든 국민의힘은 국민들에게 반성하고 성취하는 것 그 자체가 의미가 있어요. 그동안 너무 그걸 안 보여줬어요. 너무너무 안 보여주고 여기까지 왔다는 그것도 대단히 신기합니다. 그런 쪽으로 보수가 새롭게 태어난다는 데 의미를 둬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가면 보수 폭망합니다. 그럼 며칠 전에 아까 얘기 끝났습니다만 며칠 전에 벌어진 일 보세요. 그건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아무튼 간에 각자의 욕심 때문에 생긴 일들이긴 합니다만 다 정치 욕심으로 하는 겁니다. 이기적인 정치 이익을 전제로 깔고 하는 거긴 한데 그게 이른바 현실 정치예요. 권력 정치긴 한데 그게 정도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 기간 중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보여준 진정성 그게 더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자 이제 민주당도 지금 후보 교체 시도 사태를 두고 국민의힘을 비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이제 최 교수님께서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그 개헌 연대 또 반 이재명 빅텐트론에 대해서 이 부분 좀 물 건너갔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앞으로 그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봐야 될까요, 그러면? 우리 정치라는 게 안 되는 게 있어요. 별게 다 되니까. 새벽에도 후보 교체하는 나라니까 그런 정당도 있으니까 뭐 안 된다고 할 수도 없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있다고 보는데 이미 예. 이낙연 후보가 대선 불출마 선언했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도 이준석 후보가 지금 국민의힘과 연대를 한다? 제가 볼 때 상상이 어려워요. 만약에 최근 2, 3일간의 일이 없었다면 어떻게 뭐 이 개헌을 고려를 해가지고 이준석 후보가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침해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도 있겠었으나 지금 국민의힘이 이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라면 제가 이준석 후보 같으면 안 할 것 같아요. 저는 그래서 개헌 연대라는 게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라는 것. 그리고 반 이재명 텐트라는 것도 글쎄 뭐 정청래 의원은 빅 텐트가 아니라 빈 텐트라고 그러는데 그거야 네. 뭐 민주당의 또 정치적 수사니까 그렇게 넘어가는 것이고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개헌 연대, 반 이재명 텐트 이런 것보다는 보다 절절하게 국민들에게 반성을 호소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차라리 그게 나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자, 말씀해주신 대로 이낙연 뭐 상임고문이나 이준석 후보도 어떻게 보면 그 연대에 좀 선을 그은 상황인데 앞으로 빅텐트에 누가 더 참여할 수 있을까 이 부분도 좀 궁금하거든요. 쉽지 않은 일이지만 쉽지 않다고 해서 외면하면 안 되는 일이죠. 반드시 이루어져야 이재명 후보의 민주당 지금 그동안 봐왔던 것을 확실히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회 내에서의 입법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 그 입법권 독점만으로도 지금 대한민국을 이렇게 위험한 상황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행정권까지 갖게 될 경우에 뭐 사법부에 대한 압박은 더 강해질 거고요. 이러한 그 위험 요인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빅텐트라는 그 당위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을 텐데 다만 뭐 그 가능성이 다른 후보들보다는 김문수 후보가 됨으로써 낮아진 것은 좀 객관적인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김문수 후보가 탄핵과 관련해서 마지막까지도 반대 입장을 밝혔었는데 이 탄핵의 강을 건너지 못하는 이상 저는 빅텐트에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의 범위가 좁아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뭐 이준석 후보가 될 수 있겠죠. 이준석 후보는 탄핵과 관련해서 찬성을 했었고 이 탄핵과 관련한 국민의힘의 입장이 변화하지 않는 한 거기에 들어올 요인이 하나도 없어질 수가 있겠죠. 관련해서 이낙연 전 총리도 내란 세력이라고 규정하면서 그런 뭐 국민의힘에 대한 당면 개정 이런 것들을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었기 때문에 결국엔 그 김문수 후보가 이번에 우리 당의 대선 후보가 되는 것이 최종 목표는 아니었을 거잖아요. 대통령이 되기 위한 목표를 향해 뛰려면 이 탄핵과 관련해서 과거에 했던 생각과 앞으로 보여주는 생각은 좀 달라져야 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하는데 그게 실제로 반영될지는 뭐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러기를 좀 기대해 봅니다. 네, 그동안의 좀 모습을 보면 어떻게 뭐 꽃꽃문수 이런 별명도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좀 전향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당선을 목표로 뛴다면 당연히 탄핵과 관련해서는 이제 강을 건너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결국에는 우리 그 유권자들이 갖고 있는 생각은 탄핵에 대해서 반대할 수는 없다라는 인식이 훨씬 더 많은 거잖아요. 더 많은 표를 가져오기 위해선 그 인식을 같이 해야 할 텐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이제 김문수 후보도 고민하는 시기에 돌아섰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탄핵과 관련해서 전향적인 메시지를 내야만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난번에 경선에서 경쟁했던 후보들도 그런 메시지들을 본격적으로 내기 시작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이 탄핵의 강 어떤 식으로든 건널 수 있다고 보시는지 그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너무 늦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긴 들어요. 이제 대선 20여일 남았는데 그동안 그렇게 탄핵에 대해서 12월 3일 날 비상계엄이었어요. 4월 4일 날 탄핵이 이제 인용돼서 파면됐는데 근데 그동안 뭐 김문수 후보는 어느 후보보다도 탄핵에 반대했고 윤석열 대통령을 뭐 글쎄 두둔했다기보다 거의 옹이하다시피 했고 그리고 대선 후보가 되고 난 다음에도 출당은 없다.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그렇지만 다른 후보들은 그렇지 않았어요. 다른 후보들은 안철수 후보도 그랬고 다 전 후보입니다만 한동훈 후보도 그랬고 탄핵에 당연히 찬성을 해야 된다. 이런 얘기 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아주 국민의힘이 어려운 조건에서 싸우게 됐어요. 이제 가뜩이나 이 구도 자체가 탄핵으로 치러진 선거라서 구도 자체가 불리해요. 그건 분명합니다. 그런데다가 후보 스스로가 워낙 탄핵에 대해서 반대했기 때문에 이제 와서 탄핵에 대해서 강을 걷는다. 그러면
민주당이 말바꾸기란 공격이 얼마나 거세겠습니까? 진정성 없게 들리죠. 그동안 그 많은 몇 달 동안에 한 번도 탄핵에 대해서 반성해야 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말이 없었는데 전 탄핵강 글쎄요 워낙 꼼꼼문수이기도 한데다가 그래서 강성 지지층들은 여전히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그나마 그 지지층마저 되돌리게 되면 그래서 이건 제 추론입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만약에 선거에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 때 당권 같은 거 생각 안 하겠습니까? 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럼 그나마 지지율이 좀 높게 나오려면은 강성 지지자들을 좀 중심으로 가야 나중에 당권에서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함직해서 그래서 제가 볼 때 글쎄 탄핵안 건너기 쉽지 않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좀. 예, 또 이런 상황에서 대권 주자들 관련한 발언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홍준표 전 시장이 미국으로 출국을 하면서 이번 대선판은 이재명 대 이준석 양자구도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떻게 들으셨는지요? 제가 국민의힘 대변인인데 이거에 어떻게 동의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구도가 완성되면 사실 이번 그 선거 구도는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국민의힘이 치르게 된 건 맞습니다. 12월 3일에 있었던 비상계엄 사태 또 윤석열 전 대통령이 탄핵 재판 결과 파면에 이르는 상황에서 대선이 치러지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을 배출한 정당으로서의 책임론이 부각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대단히 어려운 구도에서 치러지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들은 그 집단 지성이라고 하고 있는 굉장히 그 균형을 중요시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우리 그 당원 표결 조사에서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결과가 나왔던 것처럼 우리 당원들이 갖고 있는 또 국민들이 갖고 있는 집단 지성은 일방적인 누군가에 의한 권력 독점에 대한 경계감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대안 세력으로서 어디가 있을까? 당연히 75년 전통의 보수 정당인 국민의힘에 대한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동안은 우리가 질이 멸렬했던 거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선 후보를 뽑는 과정에서도 그랬고 단일화 과정에서도 국민들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지만 결국에 남은 23일의 기간 동안에 우리 정당이 어떻게 변화하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됐을 때 대한민국이 얼마나 위험해질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설득시킨다면 저는 당연히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1대1 구도 속에서 이준석 후보가 완주할 것이냐 그렇지 않을 것이냐로 결국은 상황은 바뀔 거라고 예상합니다. 예, 최 교수님께는 좀 다른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이재명 후보가 텃밭인 호남을 찾는데요. 오늘 어떤 메시지일 것이라고 예상하시는지요? 무슨 메시지인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건 뭐 선거 캠프에 있는 것도 아니고 제가 모르겠는데 아무튼간에 뭐 호남에 가서도 지금까지의 기조를 유지하겠죠. 이재명 후보가 뭐 새로운 뭐 파격적인 얘기, 뭐 지역에 맞는 정책 공약 같은 거 얘기하겠죠 이제. 얘기할 것이고 그건 뭐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하여튼 민주당의 이재명 후보는 지금 상당히 여유 있게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가장 그 불안했던 하나의 그 약점 요소였던 사법 리스크가 뭐 사실 완전히 해소된 거니까 그러니까 아무튼 이재명 후보에서 측도 너무 과도하게 가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오히려 그게 이제 중도층도 지금으로 봐서는 뭐 상당히 이제 민주당 쪽 기울어져 있을 것 같긴 해요. 전반적인 여론 지형으로 볼 때, 선거 지형으로 볼 때 그렇다 하더라도 과하게 뭐 사법을 밀어붙인다든지 그런 것들은 썩 선거 전략으로 볼 때 그렇게 갈 이유가 없어요 민주당이 지금. 전반적으로 물론 막상 이제 선거 전에 들어가면 뭐 이제 진영 대결 구도로 가서 뭐 50대 49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50대 49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번 선거 많이 벌어질 것 같아요. 잘 모르긴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민주당이 과한 메시지는 불필요하다. 특히 사법부를 공격하는 것처럼 들리는 메시지 그런 것도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근데 뭐 그건 뭐 오로지 뭐 민주당 캠프가 생각할 일입니다만 호남 가서도 일반적인 얘기를 할 거예요. 특별히 무슨 다른 얘기 할 게 뭐가 있겠어요? 일반적인 얘기를 하겠죠. 단지 지역에 맞는 얘기는 뭐 당연히 나올 것이고. 예,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정광재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